지금 여러분들께 과제 지금 자료가 2개 나갔을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4주간 내신 대비 들어가는데요. 정확히는 저랑 9번 만나고 이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근데 시험 범위 작품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다만 많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프린트로 더 추가해 주시긴 할 테지만 그래봤자 20작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편이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가 넉넉히 처리할 수 있고, 참 모의고사들 보셨죠? 기분들이 굉장히 불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1등급 컷 보고 아 이게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싶긴 했어요. 78.1등급이었나? 78, 79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꽤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직 실전 연습이 안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냉정하게 현재 위치가 여기구나라고 지침용도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 내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 올려야 되는 국어 지식과 관련 있는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이 내신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큼 성실하냐에 따라 점수가 갈려버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선배 일화를 한 번 더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루구 선배인데요. 지금은 졸업했어요. 김모땡 언니 누나인데 이 누나가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1등급을 안 놓쳤단 말이야. 국어는 네, 다른 과목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내신 대비를 하냐라고 봤는데 내가 느낀 게 많아요. 시험 범위가 확정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 받으신 이 교재 있죠? 이 교재를 들고 방에 들어가요. 그리고 몇 시간이든 계속 앉아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교과서 텍스트를 모두 다 통으로 외워버려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험을 봤어요. 이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선배들 때. 그때가 딱 고2 문학때였어요. 기억이 나요. 한 2년 됐나 3년 됐나. 갖고 와요. 그래서 나도 시험지 봤지. 이러네 했는데 17번 문제였어요. 달밤이라는 소설인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소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가 있어. 다음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걸 고르래. 자, 1번 뭐뭐뭐 써 있어요. 2번 뭐뭐뭐뭐 엄청 길게 써 있어. 3번 뭐뭐뭐뭐 엄청 길게 써 있어. 4번도 엄청 길게, 5번도 길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1번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었어요. 뭐 화자의 정서가 도출되는 표층적인 발상이 돋보인다. 뭐 이상한 말이에요. 처음 들어본 말이야.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서 봤는데 엄청 길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낚시가 있는 거지? 막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솔직히 이거 다 뭔지 모르겠다. 이거 다 뭔지 모르겠어. 라고 하니까 그 언니 누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답 1번이라고. 그래서 응? 야, 내가 문학을 10년을 넘게 공부했는데 이런 말은 처음 봤어. 라고 하니까 그거요? 그거 페이지 297쪽에 뭔가 느낌 다르죠? 학습활동에 작가 소개란이 있는데요. 작가 소개 2번째 줄쯤인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있더라고. 자, 내신은 성실도가 결정한다고 했었죠. 근데 성실도의 증명은 뭡니까? 디테일입니다. 디테일. 교과서와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용어들과 내용을 온전히 그대로 다 통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우리 한번 성실하게 한 달 동안 해보자고요. 9번 만난다고 했었죠. 자, 3시간 수업짜리 4번 나랑 만나게 되고요. 시험 때까지. 그리고 평일 클리닉 4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직전 보강 종이를 해야죠. 직전 보강도 잡혀 있어서 저랑 9번 만나고 시험 보러 갈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4단원 나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4단원에 있는 작품들 많이 나갈 건데 일단 한 4작품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갖고 왔습니다. 참 조금만 더 소개. 이것도 하나씩 더 받으셨죠? 이것도 다 받았죠? 이거 날짜 써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대략 한 120문제쯤 됩니다. 파이팅. 한 작품당 30문제씩 있어. 4작품 실어놨어요. 오늘 4작품은 최소한 이건 다 나갈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을 할 거고요. 오늘 진도 나간 작품들은 평일에 클리닉 오실 때, 클리닉 때 점검 받게 됩니다. 클리닉 때 또 어려운 문제들 풀어볼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들 아직 내가 프린트를 안 했거든? 클리닉 문제 이제 학교 요 작품들로 구성해 줄 건데, 야, 여러분들은 어떤 게 편한지 한번 물어볼게. 뭘 선호하는지. 존나 어려워. 근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그 문제가 좋습니까?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적당한 난이도야. 내신에서 나올 만한 짜글짜글한 문제들. 근데 양이 좀 많아.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졸라 어려운 게 좀 더 선호되나요? 오케이, 알겠어요. 조금만 풀겠다는 그 의지. 빨리 풀고 집에 가겠다는 그 의지. 알겠습니다. 다들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대신.
작년 12월에 1학년 중간 기말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독서문학 훈련을 해왔거든요. 고난도 훈련들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랜만에 내신 교과서를 봅니다. 4단원을 시험범위를 채택한 이유는 알고 있어요. 이 두르고에서는 미래엔 문학 교과서를 사용하는데 4단원의 작품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다 공부해서 알겠지만 고전 작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 1학기는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고전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첫 번째 작품은 조금 작품이라기에는 애매한 문제가 좋은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조금 찌질찌질한 문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 주몽신화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책을 볼 건데 어떻게 볼 거냐면 자, 교과서 페이지와 교재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내가 설명드릴게. 그림 간지나네. 가운데 페이지 쪽수가 있고요. 사이드에 교과서 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페이지는 당연히 교재 페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가운데 아래에 짙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페이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은 볼 필요 없고요. 6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몽신화입니다.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우리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챙겨보자고요. 근데 이거 너무 문제가 와 이런 고난도 추론하는 문학 문제 그런 게 없고 여기는 그냥 꼼꼼하게 몇 개 사실 정보하고 포인트만 챙기면 금방 끝나거든. 작품은 길어 보이지만 사실 건질 건 많이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볼게요. 6쪽에서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작품 제목 오른쪽 위에 작품 개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용어 혹시 놓치는 거 있나 한번 보고 가자고요. 갈래는 설화입니다. 설화. 일단 기본적으로 서사 구조예요. 소설의 원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설화가 고려시대 때 그 공방전 같은 가전체 문학이 되다가 조선시대부터 이제 소설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전인 소설의 원본, 하지만 소설의 원류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서사, 즉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화는 그러면 서사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속성을 공유해요. 담겨있는 내용이 뭐겠어요? 그러면 인물, 이거 자주 했죠? 최근에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입니다.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서사,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 체크해야 되니까 결국에 뭐예요?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이 인물들의 관계가 어떤지, 어떤 사건, 주인공 중심이죠. 주인공이 어떤 사건에서 무슨 갈등을 겪는지, 그리고 마지막 배경이 바뀌는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 어려워요. 이거 학교에서 다 나갔죠. 어느 정도 디테일로 해주셨어요?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진짜 말도 안 되게 가볍게 하고 휙 하고 넘어갔거든. 어느 정도 다 보긴 봤어요? 텍스트 내용들. 그러면 조금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가보도록 할게요. 설화 봤으면요. 그 아래 성격 보도록 할게요. 신화래요. 신화. 보통 나라에 건국하는 얘기거나 세상에 창조된 얘기들을 하는데 보통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듭니다. 이 작품은 전형적인 고구려라는 나라의 정당성 확보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신화인 거죠. 봐주시면 되고요. 서사적이라는 건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야기의 세 가지가 담겨있다는 얘기고 영웅, 특출난 인물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다 아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자고요. 여러분들 제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제재는요 이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이게 제재예요. 주제가 아니야.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 재료가 무엇이냐. 약간 가장 핵심되는 테마가 무엇이냐를 말하는 건데 주몽의 영웅적 업적입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거 없고요. 특징 볼게요. 일대기. 자, 옆에다 쓰세요. 일대기. 칸이 별로 없겠지만 미주시고 빼서 써보세요. 일대기 빼서 전기라고 씁니다.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거는 전기적 속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전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방금처럼 일대기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현실적 요소를 말하기도 합니다. 괜찮을까요? 위인전. 일대기라는 뜻이죠. 기도를 하니까 강에서 자라 물고기가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어 비현실적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대기는 요 전기로 가면 되고요. 이제 뭐 신통한 도수를 부려서 네, 뭐 이제 비현실적, 과학적이지 않은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나면 그때는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라 보면 됩니다. 두 개는 한자가 아예 달라요. 근데 이 작품은 재밌게도 두 가지가 모두 다 적용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특징의 동그라미 2번 천손강림.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는 얘기고요. 네, 이 주몽의 아빠가 누군지 알죠? 해모수죠. 해모수. 옥황상제인 거 아시죠? 하늘의 제왕인 거 아시죠? 그 다음 난생. 난. 계란 할 때 그 난입니다. 알이란 뜻이에요. 에그라는 뜻이에요. 생, 태어나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신화적 화소가 결합되어 있다. 화소는요. 신화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 틀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설화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하는 설화적 특성을 화소라고 해요. 지금 보았던 천손강림, 난생이 모두 다 화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결합되어 있대요. 이건 이따 보면서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 후대에 영향을 줬다. 혹시 그 학교에서 이것도 했어요? 반영론적 관점 뭐 이런 거 안 했지? 안 했지? 넘어가. 그러면 이거 특징 3번은 필요 없어요. 내려올게요. 인물 정보가 앞부분 줄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 제시된 거 보세요. 부여왕 해부르는 산천에 제사하여 고년. 자, 고년이 지명이라 되어 있는데 무슨 선지로 나오느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죠. 잠깐만. 이 신화는 100% 실화인가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있잖아. 아까도 말했지만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뻥튀기 시킨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읽는 사람이 에이 이거 개뻥인 걸 내가 왜 읽어라고 하면 효과가 없어요. 정당성 확보가 없어요. 이게 나름 진짜라고 믿게끔 해줘야 돼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높인 거죠. 사실성을 높였다와 사실이다가 같은 말은 아닙니다. 거짓말인 거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왠지 리얼해 보여요. 진짜 지명이 나오면. 그래야 사람들이 믿고 이 신화의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 지명을 사용해서 신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 맞는 말이 되겠는 거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자, 헤브루라는 사람 계속 가볼게요. 아들 그 말을 얻었다. 부여왕은 정승 아람불의 꿈에 나타나 인물이 좀 많아요. 천재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보해라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 3년에 이런 기본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한나라 연호래요. 잠깐만, 신작 3년은 뭐죠? 구체적인 시간, 시기, 시대 배경이죠. 지금 뭐가 다 구체적으로 제시됐어요? 바로 배경이에요. 배경이 다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뭘 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성을 부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배경은 두 개예요. 방금 본 것처럼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데 지금 둘 다 제시됐습니다. 둘 다 구체적이에요. 이 선지가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두 줄에서 벌써 선지 하나가 나와요. 요거까지 우리 맨날 봤던 거잖아. 뭘 많이 쓸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 돼. 자, 그 다음 신작 3년에 천재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다. 천재의 아들 옥황상제의 아드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해모수. 자,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의 세 딸인 유화화나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새 여자가 들어왔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다하지 못하여 해모수가 붙잡히고 말았다. 거기 써있죠. 신화는 단순한 이 표면적인 얘기, 객관적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에 멈추지 말고 마치 시처럼 이 문장 안에 담겨있는 함축적 언어 의미를 도출해줘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의미가 이미 필기가 되어 있죠. 천신과 수신의 결합. 네, 그러니까 이런 하늘과 수라고 하는 거는 땅에 존재하죠. 하늘과 땅의 결합으로 봐도 좋아요. 그래서 천지조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내용을 신화적으로 담아본 겁니다. 그 내용까지 찾아주시면 돼요. 신화의 특성이죠. 앞부분은 이제 해모수가 이제 결혼하려고 했던 얘기인데 이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이 재밌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결혼 이제 하백의 딸인 유하와 해모수가 결혼했다는 얘기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도망갔죠, 해모수가. 그래서 유하가 귀양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왕이 만난 건데 어디로 오시냐면요. 저기 줄 볼 수 있는 거 알죠? 7페이지 오세요. 7페이지에 자 오랜만에 보니까 한 번 더 설명. 이 주석 교과서 필기되어 있는 교과서는 이렇게 이제 줄 수가 또 같이 표기되어 있잖아요. 요걸로 몇 번째 줄 오세요라고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5의 배수로 써 있어요. 어디로 오시냐면 23번째 줄 와주시면 됩니다. 23번째 줄 가볼게.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돌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아까 봤던 건데요. 거기 필기되어 있으니까 따로 쓸 거 없습니다. 필기에 있는 내용 보세요.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 난생설화죠. 이게 영웅의 아까 봤던 영웅적 서사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난생설화 옆에다가 영웅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이것 때문에 영웅이라는 건 아닌데요. 영웅적 서사는 보통 이런 기이한 탄생, 신기한 탄생, 비정상적인 탄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영웅적 서사의 요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비정상적인 출생입니다. 그거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난생설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렸는데요. 그 26번째 줄 볼게요. 25번째 줄, 미안. 25번째 줄에 마목이라고 빨간색 별 달려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보호했다. 이게 지금 역경을 넘어서는 과정인 거는 괜찮을까요? 역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도 영웅적 서사의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영웅적 서사 구성, 역경, 시련을 이겨냄이라고 합니다. 다 뭐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거. 그 다음 그 29번째 줄, 밑줄만 위주로만 보면 돼요. 이 작품은 29번째 줄 보시면요. 밑줄만 볼게.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돼요. 말을 하였다. 비범한 능력이라 이미 정리되어 있죠.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영웅의 서사 구조 중에 영웅이라는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큰 테마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걸 좀 섞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알에서 태어났죠. 아, 주몽의 신이하고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는 예시군. 괜찮아, 어때? 안 된다는 거야. 알에서 태어난 거는 비정상적이고 신이한 출생을 말하는 거지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봤던 거랑 비교해봐요. 방금 본 거는 비범한 능력이고요. 아까 봤던 거는 신이한 비범한 출생입니다. 이런 걸 섞어놔요. 실제 내신에서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테마로 묶어야 돼. 됐지? 신화는 사상적 배경 같은 걸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저기 보세요. 7쪽 아직 넘기지 말고 7쪽의 맨 위로 가보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되어 있거든. 맨 위에 보시면 연필 그림이 있고 주몽의 고귀한 혈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는 아빠라는 얘기고 목에는 엄마라는 건데 거기 오른쪽 주몽이 결합돼서 동그라미로 써져 있죠. 주몽, 하늘과 물의 결합이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게 핵심이죠. 민족적 자부심 고침. 이게 쓰세요. 신화의 목적이에요. 민족적 자부심 고치라고 써있잖아. 신화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오시면 파란색. 자, 빨간색, 초록색 넘어서서 파란색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사상. 요거 별표 하나만 칩시다. 왜냐면 여러분들 학교 선배들이 봤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햇빛을 받아서 주몽을 임신했다. 하늘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면 자, 여기 이 장면에서는 천신 숭배 사상. 하늘의 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원의 테마가요. 한국 문화의 갈래와 흐름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고대 문학이라서 처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원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고대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런 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의 신을 숭배했구나. 그런 거 캐치할 수 있고요. 그 아래 보세요. 주몽이 알에서 태어났대요. 이거 좀 웃기죠? 주몽이 태양과 같이 둥근 모양으로 태어났다. 태양과 같은 거에서 태어났다가 핵심이야.
알로 태어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상자, 소포에 담겨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실제로 그 상자에 담겨서 물에 떠내려왔다가 꺼내지는 박혁거세의 아내 이야기도 있고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알로 태어났다. 이거는 아까 천신숭배랑 연결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걸로 좀 더 구체할 수 있겠구나. 그 단서로 쓴다는 겁니다. 각각의 에피소드가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숭배 사상이랑 연결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자. 이제 진짜 나올 거 없어요. 여기는 사건 파트입니다. 갈등이거든요. 자, 대소와의 갈등이 있으면 되고요. 대소가 주몽을 싫어하는 이유는 다 알지. 잘났으니까 시기하는 거죠. 어디로 오시냐면 두 번째 줄이요. 페이지 수가 잘 안 보인다. 우리 팔쪽 보고 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밑줄만 볼게요.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나면 모두 명정했다. 자, 여기까지. 요게 두 번째 비범한 능력 두 번째 파트. 눈으로 보시면 돼요. 갈등 얘기는 됐고요. 저기 10번째 줄에도 저기 필기가 되어 있거든. 10번째 줄 한번 봐봐요.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몽을 경계하는 말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저기 필기 보세요. 주몽을 진토하여 왕의 고함.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될 것을 여기다 체크. 암시적 장치가 몇 개 없는데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있어요. 이 작품은. 암시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주몽이 시련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지금 암시 썼죠. 오른쪽에 이 말을 써주세요. 개연성이라고 써주세요. 어차피 암시는 이 장치를 위해 존재합니다. 개연성 부여요. 서사가 구린 서사, 떨어지는 서사는 뭘 의미하냐면 이야기 자체가 사실성이 떨어지면 구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드라마 보다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재미없게 봐요. 설정이 별로일 수도 있고 대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의 연기력이 떨어져서 이게 진짜라고 아니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별로라고 느껴져요. 자, 근데 그 중에 작품이 진짜라고 느낄 수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개연성 확보거든요. 주몽이 갑자기 그냥 있다가 활 쏘고 있다가 갑자기 대소가 와서 널 죽이겠다 하면 이게 뭐야 싶어요. 재미가 없어요. 진짜처럼 안 느껴지거든. 근데 이런 암시적 장치를 깔아놓으면서 뭘 확보한다? 이제 앞으로 주몽이 대소에 의해서 시련을 겪겠구나라는 거를 암시했다. 이제 앞으로 뒤에 있을 시련에 개연성을 부여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납득되시는 얘기겠죠. 암시는 개연성을 위한 장치다. 그거 개연성 써주시면 돼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런하고 있습니다. 뭐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혹시 몰라서 말하면요. 잠깐만, 나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이 스토리 보고 왔다고 전제하고 그냥 쭉쭉 나가고 있거든. 괜찮지? 자, 안 나간 반이 있나요? 혹시 이거 주몽씨나? 없지? 혹시 안 본 사람은 따로 읽으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을 여의게 해서 혀에 바늘을 꽂아서 밥을 못 먹게 해서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말을 받죠. 이거를 비범한 능력이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아니다, 이거는 비범하진 않고 그냥 특출난 정도지 정상적이지 않은 영웅만 갖고 있는 특이한 능력은 아니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쓰시는 미래엔 교과서는 비범한 능력으로는 안 봐요. 그냥 주몽이 재치가 있다, 꾀가 있다 이 정도지 비범하다고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말이 없습니다. 여기 파트는 그냥 이 말을 여의어서 받았다는 거, 그 정도만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건 비범하로 넣을 필요는 굳이 없어요. 어디로 오시냐면 구 쪽에 8번째 줄이네요. 8번째 줄.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여기 밑줄. 밑줄 쳐져 있죠.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며 쓰시면 되겠죠. 지웠네. 전기적 요소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가 전기적 요소예요. 비현실적 요소랑 같은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주몽의 일득이면서 동시에 이런 비현실적 요소인 전기적 요소 두 개의 전기가 함께 들어있어요. 봐주시면 되고요. 다음, 야 일어나봐.
거의 끝났어. 아, 이게 제일 재미없어. 좀 봐줘. 이걸 어떻게 되게 재밌게 하냐. 12번째 줄. 자, 진짜 끝났어. 진짜 끝났어. 12번째 밑줄 보세요.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약간 주몽의 어머니 유한 거 알고 있죠? 하백의 딸 유화가 곡식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아니 하고 많은 것 중에 굳이 곡식을 왜 줬을까요? 역시 신화를 통해 그 당시 시대의 사회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죠. 농경사회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겁니다. 써 있으니까 다 주시면 되겠어요. 자, 됐습니다. 여기를 이제 비범한 능력을 봤거든요. 16번째 줄 보세요. 16번째 줄 밑줄 볼게.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날아서 갔다. 아, 씨앗을 꺼내고 이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가 다시 살아갔대요. 비둘기가 죽었는데 다시 살았대요. 물 뿌렸다고. 자, 역시 비범한 능력이라는 거 나오고 있죠. 네, 전기적으로 쏘기도 합니다. 동시에 봐주시면 되세요. 됐습니다. 아유, 재미없는데 잘 읽었어요. 다 됐을까? 10쪽으로 올게요. 인물 관계도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0쪽의 아래 보시면 주몽의 생애가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 영웅의 서사적 구조인 거예요. 아까 고귀한 혈통 봤었고요. 기이한 출생을 좀 주목해서 봤었죠. 어렸을 때 버림받음이라는 첫 번째 시련이 있었고요.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련과 위기, 대소와 금왕부터 유발된 위기죠. 자, 요거 조력자의 도움은 무조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기가 너무 좋아요. 조력자의 도움, 조력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구체적으로 다른 신화에서의 조력자와 어떤 특징적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외우고 풀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조력자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갖는지는 한번 볼만 합니다. 이 작품에서 조력자는 뭘로 봅니까? 물고기가 자랍니다. 잠시만 물고기가 자라는 물속에 있죠. 잠깐만, 주몽이 물이랑 관련이 있는 게 있나? 엄마. 아, 그러니까 모기사와의 연관성도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알로 태어났다, 즉 태양의 모습을 닮았다는 건 천신, 부계를 이어받았다는 증거로 사용되는 거고요. 이 물고기와 자라가 도와줬다는 거는 물로 기반되는 모계, 엄마 쪽의 그 물의 도움을 받았다는 모계사회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배경 뽑아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11쪽은요. 위에 어업, 수렵, 농경이라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그 당시의 사회적 무경 추측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돼요. 농경을 말씀드렸었죠. 그 아래에는요. 그 3번 괄호 3번에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 서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 밑줄만 봐봐. 파란색 밑줄만.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은 아니다. 뭐래요? 이 이규보가 쓴 동명왕편은요. 이규보는 고려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고려시대는 황당한 이야기라고만 말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에 심지어 4단원 1번 타자로 이 주몽신화가 나왔는데 그럼 현대에도 황당한 건가? 네, 비현실적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가치가 있느냐? 그건 아니다. 가치는 존재한다. 어떤 가치가 존재하는가? 맨 아래 예시답 보세요. 예시답. 가볼게. 나라를 세운 신화의 주인공의 신령한 자취를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본래 성인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신화의 성성은 여기서부터 밑줄. 오늘날에도 민족의 자부심. 이제 그만할게요. 넘어가자. 같은 얘기니까. 민족 자부심. 신화를 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용도가 이거예요. 민족의 자부심. 아까 봤었죠. 단군신화 학교선생님 해주셨나요? 이거 했다면 비교 엄청 나오는데 배교 문제 하셨어요? 와우. 그러면 봅시다. 12쪽 보고 계신가요? 작품을 내가 읽을 건 아니고요. 괄호 1번 보세요. 공통점에 대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내려오신 우리 12쪽 괄호 1번 중간에 단군신화의 웅녀와 주몽씨의 유화는 어떤 공통점인가라고 하는 건데 가볼게요. 예시답. 웅녀, 유화 모두 건국시조의 어머니. 뭐 이런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신이한 존재, 평범한 존재가 아니야. 곰이 변신한 존재, 아니면 물의 신의 딸. 뭐 이런 식으로 신이한 존재 모두 건국시조의 어머니 되기까지 여기 고난을 겪어야 됐다.
고난을 겪는다. 요거 체크해 주세요. 둘 다 고난을 겪어요. 됐지? 다음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괄호 2번 주몽과 단군의 출생 과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자, 예시 주몽은 난생 아래서 태어났고요. 단군은 난생은 아닙니다. 다만 웅녀라는 인간이지 곰이었지만 웅녀라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 과정이 겪었다가 정상적인 출생 과정이다. 자, 약간 신이한 출생은 어디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야? 주몽신화에만 적용되어 있는 거죠.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선지로 나올 만하죠. 자, 3번은 별거 없습니다. 이건 안 봐도 됩니다. 여기 왼쪽에 작품계관 있어요. 단군신화 작품계관 파란색 박스 찾으셨나요? 다 필요 없고요. 특징에 2번만 보시면 됩니다. 특징에 2번 천손하강 모티프. 모티프 화소랑 똑같은 말이야. 화소랑 똑같아요. 모티프가. 천손하강 하늘의 자손이 지상으로 내려오다. 이거 주몽신화랑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나름 공통점이죠. 물론 주몽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단군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 부모가 아빠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공통점이 있죠. 부계가 천손 강림, 즉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도 공통점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끝! 나중에 자 오늘 과제도 주몽신화 문제 한 30개 어떻게든 박박 긁어서 넣어놨으니까 재밌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클리닉 때도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한번 그때 풀면 이런 식으로 낚시하는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거예요. 클리닉 자료들은 제가 두르고 기출도 같이 섞어서 드릴 테니까 풀어보면서 이렇게 낚였었구만 이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재미없는 거 있으니까 이제 오늘 새 작품 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공부도와 갑니다. 졸리시죠? 좀만 힘내봐. 14쪽이야. 제목은 공부도화가인데 작가가 누군지 보이세요? 백수광부의 아내래요. 이거 배경소라 학교에서 들으셨나요? 내가 가볍게 그럼 한 번만 더 말할게. 백수, 백, 흰 머리 숫자예요. 흰 머리 광부. 부는 부부 중에 앞에 부를 말하는데 남편, 남자라는 뜻입니다. 광, 미치다. 맑은 눈에 광이 날 때 그 광이에요. 약간 백수광부, 흰머리에 미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의 아내를 말한대요. 그 사람이 부른 거를 배경설아 알죠? 여옥이라는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광리자고가 본 사람이에요. 이 백수광부의 아내가. 그 사람이 부른 걸 전달해 준 거죠. 이거 어느 시대 작품이에요? 어느 나라네? 고조선. 야, 가장 오래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 고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책에 없는데, 고조선 역사책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지?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 게 아니라 삼국지 동의전이라는 중국에 있는 진수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동의편이 있어요. 동의족편. 우리나라 한반도와 그 부근 역사가 설명되어 있는데 고조선의 역사도 거기 써 있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오른쪽에 배경설이 있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내용 보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합시다. 이거 나오긴 나오겠지, 시험범위니까. 근데 어려운 거 작품 내용은 하나도 안 어려운 거 알지. 이마 그 강물 건너지 마오. 근데 건너네. 임 죽었네. 어떻게 하지? 그 내용이잖아. 다 읽었죠, 시 지금? 이게 시 전부잖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난도 있게 내려면요. 아무래도 보기 같은 외부 자료들을 좀 껴서 다양한 관점 해석의 문제로 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내용을 내요? 여러분들 백수광부가 의미하는 게 뭘까? 다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정말 그냥 미친 사람이니까 순수할게. 그러면 이게 사실 문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져서 시험에 내기도 뭐하거든. 고조선이죠. 아까 단군신화 살짝 봤었죠. 단군신화 혹시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나요? 재정일치 사회라고? 이거 저랑 진짜? 야, 그러면 이 공무도안과 나올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단군신화 고조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죠. 초창기죠. 시대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잘 봐봐요. 재정일치, 제사를 지낸 제사장과 정치를 하는 왕이 일치, 한 몸이었거든. 자,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재정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 역사 시간에 배우셨나?
이게 고조선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재정이 분리가 돼요. 약간 왕은 왕대로 따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에 따로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게 뭡니까? 하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약간 무당이에요, 무당. 지금으로 따지면 점쟁이인 거야. 운명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점쟁이 말을 어느 정도 믿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거를 거의 100% 믿는 사람도 있어요, 현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인가? 5년 전에 소개받은 여자분이 그랬어요. 제가 5년 전에 소개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세종에 와서 한 2년 정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때 여친이 없었어. 내가 29살에 헤어지고 시련의 아픔, 방황. 그러다가 30살에 세종에 와서 이제 저기 학원에서 이제 급하게 빵꾸가 났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러 왔었는데 거기서 제법 잘 돼갖고 이제 먹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규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또 세종에서 계속 일하고 계신 수학생님이셔. 나랑 나이가 비슷해. 그분이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첫날인데, 출근하신 첫날인데 봉선생님 해서 예,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기대가 되잖아. 그래서 없어요 하니까 그러면 제가 괜찮은 친구 있는데 소개시켜 준다고. 2살 나보다 어리대. 소개시켜 줬겠대. 첫날 처음 만나는데 자기야 별로 안 좋았어 기분이. 아내가 또 오해하겠다. 그래서 당연히가 아니라 그냥 내키진 않았는데 콜했어요. 콜. 그래요. 한 보죠 뭐. 해서 이제 봤죠. 그분이에요. 그 관영사형 전성험이 좋아하세요 했는데 도망간 그분이에요. 이분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왜 했다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내가 미쳤다. 나도 어느 정도 사회성은 있어. 내가 소개팅 가서 관영사형 전성험이 좋아합니다. 그런 미친놈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서로 이제 취미 같은 걸 이제 소개팅하면 이제 서로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취미를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점 보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동호회를 들어서 소모임을 들어서 주말마다 회비를 내고 토요일마다 점을 보러 전국에 용화된 데를 항상 매주마다 돈대요. 이건 나의 가치관이랑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핀도가 좀 상했어요. 그리고 맞춤법을 잘 안 맞추시더라고. 말씀하실 때. 애들 가르치시는 거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직접 가르치면 제가 말로 들은 거랑 틀리더라고요. 이러는 거야.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이걸 말할까 말까 막 고민했는데 나도 사회성이 있으니까 참았지. 대신 센스 있게 알려드렸어요. 아니에요.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딱 말을 했지. 근데 계속 꿋꿋하게 아니요. 틀리던데요. 여기서 핀트가 좀 상했어요. 잘 계시죠? 세종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더 말하면 안 되고. 잘 지내시죠? 자, 여러분들은 그 점을 그분처럼 많이 믿으시나요? 안 믿지 솔직히. 물론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나는 0%야. 나는 아예 안 믿어.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그걸 얼마큼 믿나요 하면 그렇게 많이 믿어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왜냐면 비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거거든. 고조선 때는 어땠을까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원래는 둘 다 짱센 분들인데 누가 점점점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누가 결국에는 최후의 지배자가 돼요? 정치를 담당하는 왕이 결국에 나라를 지배하죠.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점집 차려서 무당됐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몰락하는 거야. 시대가 흐르면서. 단군은 둘 다 동시에 했지만 분리되고 제사장의 역할이 약해진다. 백수강부가 뭘까요? 제사장으로 해석하는 관점이 있어요. 백수강부가 제사장인 거야. 자, 크리스천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모세라는 분이 계시대요. 모세. 성이 뭐고 이름이 샌가 봐. 이 모세라는 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물을 갈라요. 물을 건너야 돼요. 이 아리아인들을 데리고 이제 저기 먼 나는 종교 없다. 건너야 되는데 물이 홍수가 범람해서 이게 막 앞에 있어요. 이걸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권능으로 물을 가르죠.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죠. 이분도 그거예요. 백수강부가 제사장이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장을 의심해.
이 백수강부가 그래서 이 제사장인 백수강부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이 물을 가를게. 모색 같은 거야. 옛날에 다 이런 신화들이 똑같아요. 나라마다 또 공통점 나타요. 내가 잘 봐. 내가 가른다 하고서 물을 가른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물은 갈라지지 않았고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에 빠져 이 백수강부가 물에 빠져 죽은 걸 뭘로 해석하는 거야? 제사장의 몰락으로 해석하는 관점도 존재해요. 공무도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 사회적 배경. 제사장의 권한이 약해졌구나. 단군 신화에서는 그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제사장의 권한이 나온다면 이 공무도가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이 약해지는 시대 사회적 배경을 읽을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납득 가능한 얘기일 거예요. 그렇다면 낼만해요. 자, 내용을 볼까요? 내용은 진짜 별거 없는데. 이마 그 물 건너지 마오. 이문그 근데 물을 건너셨네. 아이고 물에 빠져 들어가시니. 아이고 어떻게 하냐? 자, 뭐 설명드릴까요? 네 줄이고요. 말투가 체념하고 있대요. 네, 됐지? 넘어가도 될까? 내용은 진짜 낼 게 없어요. 이게 다야. 정서를 물론 문학이기 때문에 시기 때문에 정서를 읽으면 되는데요. 저기 15쪽 오른쪽 위에 정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서가 그래도 변화하는 시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요것만 보면 돼요. 정서적인 측면에서는 1, 2행에서는 근심, 걱정, 불안, 조종감 3, 4행에서는 체념, 안타까움, 절망, 한탄, 그치?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참 이거 내가 프린트 뽑아올걸. 이 이별의 정환을 나타내는 시대별 작품 프린트에 주셨던가? 내가 뽑았어야 되는데 주셨나? 그래서 뭐 고려 때는 가실이고 서경별고 이런 거 있었어요? 오케이. 169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15쪽 미안해.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 오른쪽에 고대가요부터 현대시까지 이별의 정화를 노래하는 작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프린트 한번 정리해드릴 때 그 작품들 한번 더 언급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넘어갈게요. 야, 고2 문학교과서인데 이거 정리된 거 보세요. 이거 가슴이 아프죠? 이런 거밖에 쓸 게 없는 거야. 볼 게 없다는 거고요. 자, 16쪽 보고 계시죠? 그 아래 보도록 할게요. 2번은 조금 봅시다. 2번에 1번. 이 박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시간은 자, 여기다 체크.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어요? 고대 작품을 보고 있어요. 옛날 원시까지 포함했네요. 다만 우리 역사에는 원시 작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대부터 출발해요. 문학사는. 근데 집단의 정서.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가 아니라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표현한 게 고대 작품의 특징이다. 놀랍게도 이거 여러분들 1학년 때 프린트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실라나? 계속 읽어볼게요. 또한 국중대회와 같은 집단적 행사로 줄로 불렀기 때문에 이런 노래는 주술, 제의 성격이 갖고 있다. 주술은 뭔지 아시죠? 제사장같이 비현실적인 요소들. 자, 이게 뭐냐면 기원 플러스 전기를 주술이라고 해요. 기원, 무언가를 바란다. 전기, 위인전기 말고 일대기 말고 비현실적 요소. 비현실적 요소로 무언가 갈망하면 그걸 우리가 주술이라고 해요. 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전날에 맨날 하는 거 있잖아. 제발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시험 성적이 오른다는 비현실적이야, 현실적이야? 아주 비현실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이지. 근데 바라고 있죠. 그게 주술이에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게 주술. 제2 제사와 의식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의식. 제사와 의식, 제사의식을 제의라고 합니다. 이런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다 시대가 흘러 점차 개인이 그래서 여기서 뭘로 바뀐다? 개인의 정서로 바뀌게 된다. 뒤에서 배울,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배울 황조가에서 나온다. 조심할 거 여기까지 다 고대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이냐? 고대 안에서 개인 정서로 바뀌는 게 일어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중세로 넘어가면서 개인 정서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고대 안에서 개인 정서로 이미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오른쪽에 있는 황조가예요.
시대적으로 낚시하는 거 조금 조심. 방금 공무도화가는 뭘로 볼 수 있을까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제사장의 몰락이라고 본다면 이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공무도화가 방금 봤던 거. 근데 그 정말 그냥 제사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순수하게 아이고 님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면 순수하게 이런 추가적 의미를 안 넣는다면 개인의 정서로 볼 수 있죠. 공무도가는 보기 조건에 따라서 둘 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가능하니까 일단은 공식적인 입장은 이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공무도화가는 개인 정서를 표출한 게 표면상 의미. 근데 조건이 부과된다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너무 확정 짓지 말라. 이 정도 포메이션으로 갑시다. 됐습니다. 그 얘기예요. 물의 의미 내가 프린트 나중에 다시 정리할게. 그거는 됐고요. 자, 17쪽 볼게요.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빨리 가서 미안. 빨리 가자. 오늘 할 거 많은데. 담배 끊고. 자, 17쪽. 17쪽에 이거 황조가 해주셨어요? 다 하셨네. 아유, 빡세다. 가보자. 쉬워요. 3번 가작품. 자, 펄펄 나는 적개꼬리. 객관적 상물에 써있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암수처럼 정답구나. 외로워라. 자, 감정이 직접 드러난 거 보이시죠?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 거. 자, 이거는 얄짤 없습니다. 여기로 고정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개인 서정이에요. 이거 배경 설화가 그 아래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써 있습니다. 네, 좋아하는 여자랑 만나지 못하는 왕인데도 유리왕의 슬픔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충분히 캐치될 겁니다. 이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과 구분하라고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친구한테 아빠 쌤한테 물어보다가 했는데 아빠 쌤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내가 봤을 때는 그 자기가 처음에 말했다는 분이 이런 의도로 말한 것 같아.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다 맞아. 봐봐. 근데 객관적 상관물을 따로 언급하셨으니까 우리가 또 이거 챙겨야 되는 용어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성함이 어떻게 되셨더라? 내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해서. 김현수? 알고 있었어. 나 김봉수야. 반갑다. 나쁘지 않다. 한 글자 차이거든요. 세련돼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돼요. 이름에 봉자 함부로 넣지 마세요. 반갑다. 김현수 씨, 이거 자네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데, 자, 15초만 줘. 알지? 새로 올 때마다 하는 거. 이소연 씨, 자네로 합시다. 기억나세요? 구체 추상. 뭘로 갈라요? 네. 감각기관, 인간의 감각기관 5가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5가지 감각기관으로 인지 가능한 걸 구체라고 해요. 근데 감각기관으로 인지할 수 없는 대상이 있는데 이걸 추상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봅시다. 객관은 구체야, 추상이야? 돌아버리겠네. 객관은 구체를 의미합니다. 감각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각할 수 있는 구체. 자, 물은 뭘까요? 인물이 아닙니다. 사물을 의미해요. 구체 중에 잠깐만 이거 한 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야, 주관이 추상이지 이 사람아. 이게 추상? 마음이잖아. 마음이 추상이야. 객관은 감각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자, 봐봐. 아름다운 분필, 빨간 분필. 어떤 게 객관적이야? 빨간 분필이잖아. 빨간이 감각 정보니까. 그래서 객관이야, 이게. 아름다운 분필. 이건 나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주관, 추상, 아름답다는 추상이잖아.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상은요, 2개로 나뉘어요. 구체와 추상. 뭘로 가른다? 감각할 수 있는 거, 감각할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구체는 두 개로 나누죠. 인물과 사물로 나뉘어요. 나왔다. 뭘로 나눠요? 쉬워. 청소해주는 뭐라고? 그렇지. 정서 주체 가능 여부. 정서가 존재하면 이쪽. 정서가 존재할 수 없으면 사물. 이쪽으로 가기로 했지. 사물은 두 개가 있죠. 인공물. 사람이 공을 들여 만든 사물이냐 아니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진 물건이냐 자연물이냐 이렇게 나뉩니다. 꾀꼬리는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에 들어가죠. 지금 꾀꼬리 사이가 좋잖아. 자연물이에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야. 보이세요? 객관적 상관물의 객관과 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바로 구체 중에 이 사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게 나온 말이에요, 저게. 예.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거. 아니, 이거 누가 질문해서 말하는 건데 이 물이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구체이면서 객관이란 말은 주관이 아닌, 즉 주관을 가지지 못하는 이란 뜻을 담고 있어요. 감정, 주관이 없는, 그래서 사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상관만 보면 돼요. 상관, 서로상, 관련되다. 자, 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네요. 구체적인 거, 정서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물인데 서로 관련된 사물이래요. 자, 그러면 서로, 뭐랑 서로예요? 이 사물과 인물의 정서와 서로 관련됐다는 뜻입니다. 인물의 정서와 서로 관련된 사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관련을 뭘로 볼까요? 언제 관련이 있다고 할까요? 자, 디테일하게 하면 5개인데요. 우리 거기까지 가지 말고 3개만 보면 됩니다. 동일하면 관련이 있다고 하나요? 맞아요. 동일해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야, 네 옷하고 네 옷하고 얘 옷하고 니네 똑같네? 옷이 똑같네? 니네 무슨 사이야? 이렇게 물어보죠. 관련 있는 거예요. 황경 씨 갑자기 왜 웃어요? 그 다음 유사. 야, 얘랑 너랑 똑같이 생겼다. 둘이 무슨 사이야? 니네 비슷하게 생겼다. 무슨 사이야? 우리 엄마야. 이렇게 하거든요. 비슷해도 관련이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요게 좀 어렵죠? 대조시켜줘도 관련된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실상생활에서 안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예 완전 정반대면 무슨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나는 옷을 다 검은색을 입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아니고 언젠가 오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얀색으로 입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럼 둘이 나란히 서 있으면 사람들이 야, 니들 뭐야? 니들 무슨 사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완벽하게 반대되면 그것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종합해 볼까요? 화자의 정서랑 동일하거나 비슷하거나 반대로 관련되어 있는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문에서 꾀꼬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꾀꼬리, 여러분들 좀만 더 하고 시작. 꾀꼬리는 정서가 일단 없는 사물인데요. 암수가 지금 사이가 좋아요. 자, 사이가 좋아. 사이 좋은 꾀꼬리. 근데 화자는 외로운. 자, 객관적 상관물질은 어떤 속성입니까? 대조인 거 확인되시죠? 네, 대조적인 객관적 상관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얘기,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두 표를 대부분 씁니다. 객관적 상관물.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비슷하거나 달라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들어가, 솔직히. 관련만 있습니다. 이 안에는 투영과 반영이 있어요. 자, 투영과 반영이 뭐냐? 이름 그대로예요. 화자의 정서가 단순히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직접 투영, 반영, 반사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눈, 시선에 맞춰서 보이는 거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할 게 없다. 이거 무슨 색이야? 노란색이요. 어떤 기분이 들어? 노란색을 보니까. 아무 생각 안 든다. 어? 아무 생각 안 나도 솔직히 그래갖고 지금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 아이 별로다. 씨. 사물이 아니야 사물이. 에이 또 이거 얘기네. 분무기 같은 거 있으면 분무기 하면서 막 했었는데. 분무기로 내가 이따가 쳐볼까요? 분무기 칙칙 뿌리면서 여러분들 이 분무기 어때요? 무슨 기분이 들어요? 문이 칙칙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슬퍼. 막 아이고 너무 우울해요. 우울한 안개. 오버하지 않을게. 그냥 이걸로 할게. 야, 이 분필이 너무 하얗다. 하얀 분필이 하얀 분필이 너무 우울하게 보인다. 슬프게 보인다. 좀 미친 사람 같지만 그냥 가자고. 분필이 너무 슬프게 보인다. 자, 여러분들 이 분필은 슬픈 얘인가요? 아니지. 근데 왜 슬프게 보이는 거야? 나의 화자의 인물의 정서, 심리가 투영됐기 때문에 슬프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지. 반영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거. 결국엔 여기거든요. 감정이입은요. 말 그대로 사물에 투영됐는데 투영된 거에 멈추지 않고 이입까지 된 거야. 이 정서가 들어가기까지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사물이 정서의 주체가 됩니다. 자, 글씨 너무 개판을 썼네. 사물이 정서의 주체가 돼요. 자, 원래 사물은 이 구분법에 따르면 정서가 없는 얘야. 근데 감정을 이입시켜서 인물의 정서를 여기다 주입해서 넣어버린 거야. 약간 사물이 정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뭡니까 이거? 의인법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세트로. 분필이 진짜 미친놈이 되고 있어요. 분필이 슬프게 울고 있군. 분필이 슬프게 울고 있다. 잠깐만요. 얘는 슬플 수 있는 존재인가요? 얘는 슬픈 게 불가능해요. 근데 슬프게 울고 있다고 했어요. 자, 내 감정이 투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히 반사돼서 보인 게 아니라 얘 자체가 슬프다고 정서 자체가 지입시켜서 얘가 사람처럼 감정이 생겼죠.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자, 무슨 말 하고 싶냐? 감정이입이면 무조건 투영 반영이고 감정이입 대상이면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화자의 정서와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든요. 내가 슬퍼. 그래서 얘가 슬프게 울고 있구나. 감정이입이기도 하고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한 거야. 이 관계예요. 이 벤 다이어그램 보실 줄 알죠? 감정이입이면 무조건 투영 반영, 무조건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자, 그러면 시험 포인트는 어디냐? 이걸 구분하라는 얘기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는 뭘까? 여기가 뭘까? 투영 반영은 아닌데, 투영 반영 감정이입은 아닌데, 객관적 상관물은 맞아요. 이게 뭘까요? 대조예요. 동일하고 유사하면 투영 반영까지 들어가 버려요. 근데 동일하고 유사하지 않고 대조만 일어난다면 그거는 감정이입과 구분되는 투영 반영과 구분되는 오로지 객관적 상관물로만 존재하는 것. 바로 이 작품의 꾀꼬리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구분할 필요가 있죠. 꾀꼬리 보고 감정이입이에요 하면 안 돼요. 꾀꼬리는 감정이입 자체가 안 됐고요. 투영 반영도 안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는 뭘까요? 여기. 투영 반영은 맞는데 감정이입은 아닌 거. 내가 아까 봤던 거 그거예요. 그냥 반사돼서 보이기만 한 거. 분필이 슬프게 보인다. 감정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여기.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작품, 됐다. 나머지는 다 쉬운 거니까 굳이 볼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로 오시냐면 나는 쉴 거고요. 여러분들은 뭘 쉬어요? 저기 화이팅. 20쪽 와봐요. 20쪽. 와, 재밌겠다. 20쪽에 어휘와 OX 있습니다. 어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몽시나 어휘 정리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보시면 너무 아쉽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22쪽 있어요. 22쪽 역시 방금 봤던 거 그 공무도화가 그것도 해야지. 그래서
20쪽과 22쪽 푸시고 쉬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바로 답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풀고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뺏기지 말고 한번 해보고 봐요. 20쪽, 22쪽 풀어보시고 쉬시고요. 1분이면 풀죠? 알았어. 5분이 아니라 5시. 4분 푸시고요. 10분만 쉽시다. 2교시 할게요.